미래에는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할 텐데 그런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바뀌고 미래 문화는 어떻게 달라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문화는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 발전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문화라는 단어를 쳐서 찾아보면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서 어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생활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 또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의식주를 비롯해서 언어, 종교, 풍습, 학문, 예술, 제도 따위의 그 모든 방면에서 문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형성 과정을 보면 일단 경험이 일단 중요하고 경험이 쌓이면서 그것들이 생활의 지혜라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만들어내고 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은 생활이 개선되면서 이제 물질적, 정신적 풍요가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그냥 집을 짓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을 지어야 됩니다. 집을 지으면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식대로 집을 짓겠죠. 집을 짓다 보면은 이제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짓는 게 조금 더 잘 짓게 되는구나. 이렇게 짓는 게 좀 더 자연에 잘 맞는다. 이런 경험이 쌓이게 되고 그런 경험을 이제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서로 공유하는 서로 소통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습득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유 전달이 계속 쌓이면서 이 한옥이라는 우리 전통의 그런 주거 양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일단 한옥을 지어놓고 나면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생활하면 편합니다. 편하게 생활하면서 그 한옥의 건축 양식에 맞는 행동 양식이 또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옥은 보통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방에 앉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행동 양식이 바뀌게 되고 또 생활 양식도 좌식 문화, 온돌 방에 앉아서 또 이부자리를 펴고 눕게 되는 그런 좌식 생활 문화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한옥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의 형성이나 발전에 관여하는 요인이 어떤 거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자연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이제 전통 그 옷들을 보면은 여름에는 삼베나 모시로 시원한 옷을 입고 겨울이 되면은 비단이나 무명 또 무명도 솜을 넣어서 따뜻하게 한 그런 옷들을 입게 되죠. 근데 그것은 우리 한반도의 그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옷들을 입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열대지방이었다 그러면 그냥 사철 같은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복 문화도 결국은 자연에 맞춰서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의복 문화가 생기는 거죠. 먹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여름이나 가을에는 먹을 게 풍부합니다. 근데 겨울이 되고 이러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야채나 곡식 같은 거를 염장 보관하면서 그거 뒀다가 추운 겨울에 먹게 되죠. 그렇지만 열대지방의 사람들은 1년 내내 자연에서 먹을 과일들이 있고 하니까 보관한다든지 그런 행동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먹는 먹거리 문화도 자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됩니다. 또 우리 한옥은 여름이 덥고 겨울이 추운 우리 자연에 잘
맞춰서 살기 위해서 한옥을 짓게 되지만 뭐 에스키모들은 얼음으로 이글루라는 집을 짓죠. 그리고 목축 유목민들은 게르라는 그런 천막집을 짓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 문화도 결국은 자연에 의해서 결정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과학 기술이 또 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 여행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걸어 다녔겠죠. 걸어 다녔는데 뭐 말이나 수레가 나온 뒤는 조금 더 행동 반경이 또는 여행 범위가 넓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차가 생겼습니다. 기차가 생기니까 이제 뭐 세계 여행도 가능했죠. 그래서 80일간의 세계 여행이라는 그런 소설에도 뭐 기차나 자동차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동차나 비행기가 있어서 거의 뭐 세계 어디든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행 문화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변화를 거칠 수밖에 없다. 뭐 미래에는 이제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하는 뭐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화 형성에는 뭐 사상이나 종교도 사실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약간 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하는 거지만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읽게 하자.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서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읽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든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문제는 이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경이나 렌즈가 나오게 됩니다. 안경 렌즈가 나오니까 점점 더 작은 것들을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미경이 개발이 되고 현미경이 개발이 되니까 세균이 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균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세균에 대해서 점점 알다 보니까 이게 물이나 이런 데 세균이 감염되면은 세균이 오염되면은 그걸 마시든지 섭취를 하면은 전염병이 퍼지는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먹는 물을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겠다. 심지어는 살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돗물 살균을 하게 됩니다. 그 개인 가정에 깨끗한 물들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깨끗한 물을 모아서 수영장을 만들었죠. 그 수영장 만들고 나니까 그 수영장에서 좀 멋있게 수영을 하려다 보니까 수영복이 만들어지고 여성의 비키니도 만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이런 이제 사상이나 종교 이런 것도 문화 형성에 엄청난 변화를 준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려면 우리의 자연이 어떤가? 그래서 한반도의 기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뚜렷한 사계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계절은 이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공존함으로써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름은 무덥고 겨울은 건조하고 춥습니다. 그리고 또 계절에 따라서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홍수도 치고 태풍도 오고 뭐 가뭄이 오기도 하고 온갖 그런 자연 현상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러한 한반도의 자연이 우리의 의식주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문화, 사상,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우러져서 뭔가 어떤 변화를 일으켜내게 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유럽은 이 사람들이 돌로 된 그런 석조 건축물을 많이 지어서 참 보기도 좋고 관광거리도 되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석조 건물 짓지 않고 나무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불이 나서 금방 다 타버리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공존하기 때문에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홍수가 많이 발생하고 홍수가 많이 발생하니까 지반이 약화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이런 돌들은 화강암이 많습니다. 이 지중해성 기후라서 여름이 건기고 겨울이 우기인데 겨울에도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질상 대리석이 풍부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리석은 그 대리석이 있는 산에서 그 채석해다가 채석하는 게 쉬워요. 자르기가 쉽고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석조 건물을 많이 짓게 되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연과 그런 문화가 연결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그 동양권은 상당히 그 집단주의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 사상에 많이 박혀 있는데 왜 그런 차이가 유럽이나 서구는 개인주의가 성행하는데 왜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농업의 형태로부터 시작됐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강수량이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이런 곡식을 심어야 되겠는데 벼농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을 심을 수밖에 없고, 근데 밀은 한 사람이 그냥 밀 씨앗을 뿌리고 그다음 시간이 지나서 밀이 자라고 나면은 자기가 그냥 걷어들이고 이래서 그러니까 대규모 관계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도랑을 뚫는다든지 뭐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뭔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인 노동에 의해서 모든 게 해결이 되다 보니까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일본, 중국, 극동아시아는 이 비가 자주 오고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벼농사에 적합합니다. 근데 벼농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벼는 이제 벼농사를 하려면 물을 잘 대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관계 수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도랑도 파고 물길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서로 상부상조하고 도우는 그런 문화가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농촌에 두레라는 그런 형식을 보면은 뭐 모내기도 같이 하고 가을에 수확도 같이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문화가 생기고 그런 것들은 결국 공동체 우선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이제 과학과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와 과학 기술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발전은 과학 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서 여행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그다음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노년 문화가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 조선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한 40세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중장년쯤까지 크고 나면은 금방 사망하게 되니까 노인들이 많이 없고 노인 문화라고 할 것이 생길 필요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거의 80, 90까지 사는 시대에 노인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노인분들을 위해서 노인 대학이라든지 또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위해서 노년 문화가 생겨났죠. 또 전기 조명과 밤문화. 옛날에는 밤에는 밝은 게 잘 없으니까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 또는 대보름이 추석도 대보름이 때 하죠. 정월 대보름이나 추석이 그 명절이 된 이유는 그날이 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밝아서 밤에도 잘 놀 수 있고. 근데 요새는 전기나 조명이 생기니까 이제 밤에 달이 뜨나 그런 거 상관없이 전기만 켜놓으면 밤새 놀 수 있죠. 밤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나 농업 기술 이런 게 발달하면서 음식도 겨울에 먹던 음식도 여름에 먹을 수 있고 제철 과일이 아닌 것도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음식 문화도 결국 이런 과학 기술과 많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컴퓨터. 요즘 아이들은 뭐 제기차기 한다든지 뭐 그런 활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전자게임 하고 있죠. 결국 놀이 문화도 과학 기술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무선 통신, 유튜브, 페이스북 뭐 이런 게 생기면서 SNS나 개인 미디어 문화 이런 것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문화의 발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전통 문화에 영향을 준 과학이나 사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를 보면은 뭐 한복을 입고 또 여기 어린이의 이 색동저고리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한식에는 뭐 비빔밥도 있고 여러 가지 발효 음식도 있고 한데 지금 이 비빔밥이라는 이런 이제 한식의 한 종류, 한식을 대표하는 그런 음식. 또 한옥이라는 그 주거 형태의 구조를 보면은 뭐 앞에 여기 이제 사랑방이 있고 안채가 있고 뒤에는 사당이 있고 이런 것이 뭐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전통 문화를 그냥 보는 대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전통 문화를 좀 더 근본적으로 왜 이런 식의 문화가 생겼느냐를 이해하려면 우리 그 선조들의 과학 사상이나 과학이나 어떤 사상, 종교 이런 것들이 있었나 이런 걸 좀 잘 살펴보고 문화를 보면 좀 더 이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과 현재 우리의 과학, 종교, 사상 비교를 해보면 삼국시대와 고려는 불교를 받아들여서 나라의 기틀을 유지하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주자성리학을 받아들이고 음양오행을 과학 사상으로 받아들였죠. 또 뭐 여기에 또 하나 더 하면 풍수지리나 이런 것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는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서구의 과학기술, 또 종교적 자유를 누리고 이런 식의 이제 시대에 따라서 뭔가 과학이나 종교 사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 전통 문화를 이해하려면 우리 이전 시대, 바로 이전 시대가 조선 시대였기 때문에 조선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신봉했던 주자성리학과 음양오행이라는 그 과학 사상이 어떤 것들인지 그런 걸 이해를 해야만 우리 전통 문화를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의 기원은 이 음양설과 오행설이 합쳐져서 전국시대에 통합돼서 음양오행설이 되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정합적인 이론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을 보면 음양은 우주나 인간의 모든 현상을 음과 양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해와 달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음과 양의 두 개의 힘이 서로 작용하면서 이제 우주를 생성, 변화, 소멸하게 한다. 이런 게 이제 음양오행이 되겠습니다. 음양이 되겠습니다. 오행의 경우는 이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5가지 원소, 그래서 금, 수, 목, 화, 토 이런 것들을 오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요일을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인데 사실 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결국은 음양오행에서 온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음양오행은 우주와 인간 생활의 모든 현상과 생성 소멸을 해석하는 사상인데 이게 성리학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은 중국 송대에 성립된 유학 사상으로 우주의 법칙과 인간의 법칙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학문이었는데 이 성리학은 음양오행설을 수용해서 그 우주 만물의 법칙과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선 시대는 이 성리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음양오행은 조선 시대 지배 사상인 성리학의 토대 위에 받아들여진 그런 뭐 나름대로 그 시대에서는 과학적인 사고 체계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음양오행이나 성리학의 사상은 조선인들의 생활 문화 전반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뭐 생활사, 관원상제라든지 뭐 의식주라든지 뭐 제례라든지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학문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또 한방의학도 음양오행에 기초해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조선은 왜 성리학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였는데 그 이유는 그때 우리가 그런 체제를 만들 때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미국이었고 그 미국이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한 거였죠. 그럼 조선 사람들은 왜 성리학을 받아들였느냐? 이 성리학은 중국 송나라나 원나라에서 일어났던 이 부강한 문명을 일으킨 그 원동력이 성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송은 보면 이제 송나라 때는 이 요나라나 금나라 그래서 이제 북방 민족이 막 강성하니까 거기에 밀려서 강남, 양자강 이남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면서 송의 산업혁명이 꽃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강남 농법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뭐 벼를 키우면 이양을 합니다. 모내기를 하죠. 미리 이제 벼를 뿌려가지고 싹을 틔운 다음에 그 싹을 논에 가서 심습니다. 모내기를 하고 또 뭐 새로운 벼의 품종 뭐 이런 걸 개발한다든지 또 시비법 그래서 비료를 사용해서 땅의 힘을 높이는 뭐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 휴한법 그러니까 농지 사용을 뭐 한 1년은 농지 사용을 하고 이제 땅의 힘을 좀 살리기 위해서 또 쉬고 또 농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풍요가 찾아오고 그리고 새로운 산업들이 꽃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단, 차, 도자기 뭐 이런 것들이 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풍요가 오니까 또 이제 상업이 막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동전을 뭐 이제 1085년에는 60억 개의 동전이 유통이 될 정도로 엄청난 번영을 누렸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지폐를 사용하기도 하고 화약을 발명하고 또 목화 재배가 이때 일어나서 의류혁명이 일어납니다. 문익점이 목화실을 가져온 것도 이제 송에서 이런 이때 만들어진 목화를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이 풍요가 오다 보니까 중국 전체 인구가 1억을 돌파했는데 항주의 인구가 100만이 될 정도로 엄청난 그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개국될 때쯤 되면 물론 송이나 그 원나라는 그때 또 멸망하고 명나라로 넘어가지만 그 조선이 개국할 때는 이 중국의 이 송나라 원나라의 이런 번영을 부러워했던 거죠. 저쪽은 저렇게 잘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느냐? 못하는 이유가 이 성리학과 그 성리학의 기본이 되는 음양오행을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성리학을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리학은 조선인들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이전 고려에 비해서 고려와 조선인을 비교할 때 그래서 고려 시대는 뭐 불교를 국시로 했기 때문에 이 조상에 대한 제례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뭐 조상의 제례, 그다음 뭐 장자상속주의, 뭐 남존여비 이런 사상이 뭐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 태조를 포함한 조선의 9대 임금까지는 다 불교 신자였습니다. 불교 신자였지만은 유교를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뭐 고려 때의 결혼과 남녀 관계를 조선 때하고 비교하면 이제 고려 때에는 유산 상속에서 남녀 구분이 없었습니다.
딸이라고 해서 뭐 재산을 안 준다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혼인이나 이혼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맞지 않아도 뭐 헤어진다든지, 또 뭐 근친혼도 사촌이나 이모하고 결혼한다든지, 또 뭐 심지어 남녀가 같이 목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자유로운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결혼을 해도 장가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가 간다는 말의 어원이 뭐냐 하면 장인 장모 집에 간다는 게 장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고려시대는 결국 처가살이 했다는 얘기죠. 근데 조선에 들어서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남전 여비 사상 이런 게 들어오면서, 또 이제 장자 우선주의 이런 게 들어오면서 시집살이로 바뀌게 된 거죠. 요사이 이제 다시 처가살이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보면은 조선 중기의 그 유학자죠. 근데 이분은 심사인당이 엄마인데 심사인당의 엄마 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심사인당의 어머니 되는 분이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이제 어머니 집으로 처가살이 하러 왔죠. 애를 낳았습니다. 심사인당 임당이에요. 그 심사인당은 다시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도 처가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이가 태어났어요. 이이는 그 집에서 계속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초기 중기까지도 이런 고려 시대의 풍습을 완전히 바꿔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뒤로 계속 이 성리학을 이제 장려하면서 지금의 그런 상태로, 조선 후기에 그런 상태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장가가는 문화는 아직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 결혼하면은 보통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처갓집에서 이제 남편이 처갓집에서 몇 년씩 있다가 이제 와이프를 데려오고 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요 사이도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은 최소한 처갓집에 가서 하루는 자고 결혼 생활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완전 그 예전 문화가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내려오는 그런 거죠.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직도 주자성리학과 음양오행의 사상은 남아 있어서 우리 사고와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생활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이런 어디서 온 사상에 근거해서 이런 풍습이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이 문화 속에서 찾아보는 과학 지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보면 뭐 한옥 문화, 그 한옥은 이 온돌과 마루의 조합이라는 아주 독특한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복 문화, 그 여름에는 삼배모시, 겨울에는 소물 넣어 누빈 무명이나 비단옷 뭐 이런 걸 입게 되고, 또 한식 문화, 야채나 곡식을 소금에 절여서 발효하는 거. 그래서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젓갈 온갖 종류의 발효 음식이 한식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전통 문화 속에서 어떤 과학적 지식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얘기하고, 또 전통 문화 이외에도 뭐 우리 결혼 문화라든지 반려견 문화에서 어떤 과학 기술적인 지식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한옥의 특징을 보면은 이 안채와 사랑채로 나눠져 있다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외국의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명확하게 안채, 사랑채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또 한옥은 처마와 또 추녀가 또 독특한 형식이고, 마루와 언돌이 결합해 있다. 그 다음에 취사와 난방이 결합된 부엌이 있다. 이런 것들이 한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한옥은 왜 그럼 이렇게 지금 논산의 윤중고택인데 앞에서 보면 사랑채가 제일 먼저 이렇게 보입니다. 위에서 보면은 사랑채가 있고 뒤에 안채가 있는데 왜 이런 사랑채와 안채의 구분이 생겼느냐? 이것은 이제 뭐 우리 주자성리학에서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그런 그 사상에 의거해서 여성의 주거 공간과 남성의 주거 공간을 나눈 그런 의미에서 안채와 사랑채가 생겨났다는 거죠. 또 이제 처마와 추녀를 보면 이 처마는 결국 지붕의 연장인데 이게 그 건물보다 좀 앞으로 튀어나와 있죠. 근데 이 처마의 또 다른 특징은 이렇게 일자로 한 것이 아니라 양쪽을 좀 위에 올라가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처마와 처마가 만나는 요 추녀 부분은 밑에서 올려다보면 상당히 멋있는 그런 미적인 요소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런 처마는 사실 기능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이 나무로 돼 있잖아요, 기둥이. 근데 이게 비가 많이 오면은 비가 튀고 이러면 나무가 썩습니다. 비가 많이 안 튀게 하기 위해서는 처마를 좀 길게 내서 이제 나무에 비가 이제 들이차지 않게 하는 그런 기둥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 또 햇볕을 차단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햇볕 차단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이 한옥을 보면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 아랫단에서 처마 끝까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요 사이 각이 한 30도 정도 됩니다. 왜 30도 정도 되느냐? 이 여름에 보면 이 하지에 그 태양의 남중 고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남중 고도는 전체가 좌우선을 통과할 때 고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가장 높을 때를 보면은 이 땅하고의 각도가 한 76도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한 30도 정도 되니까 이 처마가 햇볕을 가려서 이 안으로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더운 여름날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좀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죠. 반대로 겨울 동지가 되면은 이 남중 고도가 한 30도, 29도, 30도 정도 되죠. 이럴 때는 햇볕이 집 안으로까지 들어옵니다. 겨울이 추운데 따뜻한 햇볕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처마가 그런 햇볕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또 더울 때는 햇볕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 그 다음에 이런 한옥의 마당이나 대청, 마루문 이런 것들이 이제 대류 현상을 이용해서 여름을 시원하게 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대류 현상이란 무엇이냐? 이 기체나 액체에서 물질이 이동함으로써 열이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면 뭐 뜨거워진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내려가고 그러면서 전체가 다 데워지죠. 그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한옥에서 일어나는 대류 현상은 어떤 대류 현상이냐? 마당을 보면 마당에는 뭐 풀을 심지 않고 이렇게 평지로 해놓는데 이 여름에 막 햇볕이 막 내리쬐면은 그 마당이 햇빛을 받아서 보통 공기 온도보다 한 9도 정도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은 어떤 힘이 생깁니까? 이게 위로 상승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당의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대청에 보면 대청 뒤에 이게 마루문이라고 이 뒤란하고 통하는 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뒷뜰 또는 뒤란은 여기 보면 여기 사진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풀이 심어져 있고 뭐 보통 이제 산을 끼고 집을 짓는지 하면은 뒤에 산이 있고 이러니까 또 나무도 심어져 있고 하니까 열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뒤란은 보통 공기 온도보다 한 1도에서 2도 낮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당의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이 대청을 통해서 대청 마루문을 통해서
뒷안의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 대청에 앉아 있으면 뭐 선풍기 켜지 않아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연 에어컨이라고 또 볼 수 있죠. 그다음 이제 지역에 따라서 뭐 가옥의 구조나 이런 걸 보면은 북부에서는 한반도의 북부에서는 이렇게 밭전자형 구조로 방들이 되어 있습니다. 방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여 있느냐? 이 내부의 열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이 이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온돌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뒷간은 냄새도 나고 하니까 이제 좀 멀리 떨어져서 두는데 그 바로 옆에 또 잿간도 붙어 있는 게 좀 하나의 좀 특징, 재밌는 현상이죠. 그리고 남부의 집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일자형 헛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름이 무덥고 하니까 이제 이 마루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루를 깔아놓고 방을 일자형으로 하고, 중부에서는 이제 북부의 온돌, 남부의 마루 이런 걸 이제 합해서 온돌과 마루가 조합이 된 그런 이제 집을 짓게 되죠. 그래서 집 형태도 뭐 기역자로 짓는다든지, 그리고 방과 방 사이에 이렇게 대청을 두면서 이제 마루가 발달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온돌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아궁이에서 불을 떼고, 불 때면 이제 또 아궁이 위에는 부뚜막을 만들어서 뭐 솥을 걸어놓고 뭐 음식도 하고 하니까 이 난방과 치사가 이제 같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아궁이에 불을 떼면은 뜨거운 공기가 이 고래를 지나서 이 고래 불길을 고래라고 합니다. 고래를 지나면서 위에 있는 구들장을 데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자리라는 걸 만들어서 이 공기가 바로 굴뚝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 계자리에 가서 좀 머물다가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열을 좀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굴뚝으로 나가는 뭐 이게 이제 온돌의 구성인데, 온돌은 뭐 부엌에도 있긴 하지만 뭐 사랑방이나 이런 데는 또 부뚜막은 없이 바로 이제 불을 떼게 하는 뭐 이런 아궁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온돌은 보면 이게 복사 난방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사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서 열이나 전자기파가 사방으로 방출되는 것을 복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뜨거운 불길이 이제 그 뜨거운 공기가 고래를 지나면서 구들을 데피죠. 그럼 구들이 이제 복사를 통해서 복사열로 방안을 데핍니다. 그럼 방 안에서는 또다시 대류 난방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고, 그리고 아궁이에서 소모되는 열로 치사를 해서 난방과 치사를 동시에 해결하는 그런 독특한 구조입니다. 근데 이런 대류 난방이라는 또는 뭐 복사 난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벽난로나 라디에이터도 같은 대류 난방입니다. 그 라디에이터도 뭐 공기 라디에이터가 뜨거우니까 주변에 공기를 데펴서 대류가 일어나게 하죠. 근데 이 온돌과 라디에이터는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디에이터를 쓰는 그러니까 벽난로나 라디에이터를 쓰는 경우는 뭐 서구 유럽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라디에이터 형식으로 난방을 하죠. 근데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큰 차이냐? 이 온돌은 방바닥이 뜨거우니까 방바닥에 이게 눕거나 앉거나 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신발 신고 들어가면 방바닥이 금방 더러워지니까 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좌식 문화가 생겨나게 되고, 근데 이 라디에이터는 방바닥을 데피는 건 아니죠. 그냥 공기를 뜨겁게 공기를 이제 공기 온도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바닥에 눕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대를 가져 놓고 침대 위에서 누워서 잡니다. 그리고 또 바닥에 앉지 않고 의자를 가져다가 의자와 테이블에서 거기 앉게 되죠.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가는 게 더 편합니다. 방바닥이 따뜻하지 않으니까 신발 신는 게 더 낫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입식 문화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난방의 형태가 그 좌식 문화, 입식 문화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온돌이나 뭐 대청, 마당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런 온돌, 대청, 마당은 우리 아파트에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 방이나 뭐 거실 그 난방하는 방식이 이제 뭐 그 가스 보일러 가지고 방바닥을 데피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난방은 뭐 제가 미국 가서도 살아봤죠. 미국에서도 찾을 수 없고 중국 가서 찾을 수 없고 유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독특하게 그런 식의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청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요즘 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거실을 꾸밀 때 거실은 이제 약간 마루색 나는 바닥을 깔죠. 대청의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당은 당연히 없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 베란다가 이제 마당에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김장할 때쯤 되면 배추 가져다가 베란다에서 씻고 뭐 버무리고 뭐 그런 거 한다든지 그러니까 마당에서 하던 활동들을 이제 베란다에서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우리 옛날 문화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아직도 우리한테 남아 있다, 살아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한식 문화를 보면은 이게 이제 뭐 밥이 주식이고 밥과 함께 국을 먹는다, 또 수저를 사용한다, 겸상을 한다, 뭐 그런 게 있죠. 그다음 이제 발효 음식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미생물을 잘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섞거나 비비고 뭐 삶고 하는 것이 유달리 많습니다. 그래서 비빔밥, 뭐 쌈 싸먹기 이런 게 다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한식은 공간 전경입니다. 뭐냐? 한 상을 딱 차려놓으면 그 안에 밥도 있고 국도 있고 온갖 반찬들이 다 있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막 골라서 먹습니다. 서양의 식사는 시간 전개형이죠. 그래서 애퍼타이저 나오고 뭐 메인 디시 나오고 숲 나오고 끝에 가서 뭐 디저트 나오고 뭐 그런 식이니까. 그리고 한식은 고추를 사용해서 매운맛을 많이 낸다는 것이고 육식이나 채식을 선호하는데 이것은 이 건강한 장내 미생물상을 유지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들어서 우리가 장내 미생물이 중요하고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채식을 많이 해야 된다. 요새 알게 됐지만 우리 선조들은 이미 한식 문화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식과 음양오행이 우리의 전통 사상이었으니까 이 오행하고 그다음 한방의 오장하고 그다음에 오미 또 오방색 이런 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목은 간을 의미하고 신맛을 의미하면서 청색이다. 그래서 이 간을 좋게 하려면 청색이면서 신맛이 있는 걸 먹으면은 간이 좋아진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약간 음식은 보약이다. 그런 약식 동원 사상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을 상징하는 5가지 색의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신체도 균형 있게 다스려져서 건강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생각이었던 거죠. 선조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비빔밥은 이 오방색과 오미를 구현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오방색, 이 들어가는 재료들이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고 또 쓴맛, 신맛, 단맛, 짠맛, 매운맛 온갖 맛을 가지고 있어서 이 색과 맛이 균형을 이룬 음식이고 이걸 먹으면 온몸이 건강해진다. 그러면서 이제 비빔밥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음양오행을 뭐 여기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오색 송편, 오색 잡채, 오색 고명, 오색살, 오곡밥 이런 거 요새도 많이 먹죠.
이게 다 이제 음양오행에서 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동 저고리도 아이들 저고리 그 팔에 온갖 색을 입히는 것도 이 오방색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식은 이렇게 음식물을 보관하는데도 많은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음식물 보관을 보면은 뭐 건조, 염장, 냉장, 훈연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훈연 건조, 뭐 염장 발효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스페인의 하몬을 보면은 이건 이제 소금에 염장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돼지 뒷다리를 소금에 묻어서 숙성하고, 그 소금을 털고 나서 건조하면서 숙성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몬을 만들죠. 근데 한식의 발효 음식은, 이 발효라는 거는 이제 음식물 보관 방법의 가장 진화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 젓갈, 막걸리, 뭐 온갖 것들이 다 이제 발효 음식인데, 그 중에서도 김치는 이 음식 저장 방법이 진화함에 있어서 그 최고봉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발효는 부패하고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생물이 자라서 뭐 그 대사산물을 만든다는 면에서는 발효나 부패가 사실 같은 의미인데, 이 발효 음식이 부패했다고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발효는 우리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패는 무익하고, 발효는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부패한 것은 고약한 냄새가 난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발효를 하면은 이 영양 성분이 부분적으로 분해됩니다.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좀 아주 극한 환경을 만들어서 균들이 조금만 자라게 하는 거예요. 발효는. 그래서 제한적인 미생물 성장을 하게 함으로 해서 영양분이 부분적으로만 분해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부패는 이 호기성균이나 이런 것들이 막 그 산소호흡을 하면서 완전히 분해해 버려서 먹을 게 없는 거죠. 한마디로 다 분해해서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든 것은 부패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한식 발효의 그런 황금률, 모든 발효 음식에 꼭 하는 게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금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장 발효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극한 환경,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넣어서 그 짜게 만들어 놓으면 미생물이 잘 못 자라는 거예요. 극한 환경을 만들어서 보통의 미생물은 못 자라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유해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영양분이 부분적으로 분해되면서 미생물이 각종 대사산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분해됐으니까 소화가 잘 되겠죠. 대사산물이 많으니까 영양이 풍부하겠죠.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볏짚과 숯을 사용한다는 건데, 이 볏짚은 음식물이 썩지 않고 잘 숙성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볏짚 안에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발효에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숯은 또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서 나쁜 균들을 몰아내는 대상이 되고, 그다음 이제 그래서 메주를 보면은 뭐 콩을 삶아서 새끼줄에 묶어서 공기 잘 통한 곳에 매달아 두면 이제 발효균이 자라죠. 그래서 누룩, 곰팡이, 고초균 뭐 이런 것들이 콩의 단백질을 부분 분해합니다. 그러면서 대사산물도 축적이 되고, 그러면 이 메주를 나중에 소금물과 함께 항아리에 담아서 발효를 일으키면 된장, 간장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한국 전통 발효의 황금률은 이 옹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옹기는 이제 흙으로 빚어서 구워내는 거죠. 근데 내부에 미세한 공기 구멍이 많아서 공기가 숨을 쉬는, 옹기가 숨을 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습도 조절 능력이 좋아서 이 식물이나 곡물을 저장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전통 발효는 이 옹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좋은 발효 음식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결혼 문화를 보면 결혼 문화에 무슨 과학이 들어있을까? 그냥 남녀가 결혼해서 그냥 애 놓고 사는 게 결혼인데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유성생식이죠. 성이 있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난자와 배우자, 정자. 그럼 이게 배우자들은 이 난자와 정자를 배우자라고 하는데 얘들은 반수체입니다. 성체는 이배체죠. 두 개 염색체 두 세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는 한 세트를 가지고 있고 이 반수체를 가진 배우자가 결합해서 수정란을 만들면 다시 이배체가 되면서 이 수정란이 발생과 분할을 거쳐서 성체가 됩니다. 근데 이런 유성 생식이 우리한테는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지만 단성 생식을 하는 그런 생명체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자, 난자, 수정을 거치지도 않고 그냥 처녀 생식이라고 해서 또는 단위 생식이라고 해서 암컷이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포유류에서는 그게 관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결혼 왜 그럼 꼭 남녀 사이에 해야만 가능한 것인가? 왜 두 아빠를 가진 아이나 두 엄마를 가진 아이는 왜 없느냐? 그 이유는 이 유전체 각인, 그러니까 지놈 임프린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놈 임프린팅이란 뭐냐 하면 이제 보통의 유전자는 이제 아빠한테서 온 북의 염색체든 엄마한테서 온 목의 염색체든 다 발현이 돼요. 정상적인 대부분의 유전자는. 근데 일부 각인된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각인된 유전자는 북의 이 각인, 요게 지금 각인이 된 부인데 각인이 어디에 돼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 북의 염색체에서는 이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데 목에서는 안 돼요. 또 반대로 목의 유전자에서는 또는 목의 염색체에서는 발현이 되는데 북에서는 안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이 각인이 다름으로 해서 유전자 발현의 차이가 발생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정란이 발생과 분할을 거칩니다. 그 발생과 분할을 정상적으로 하려면은 A, B, C, D, E 이렇게 유전자가 차례대로 발현되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북의 염색체에는 A부터 E까지 유전자가 다 존재를 해요. 그렇지만은 발현은 이 각인 때문에 A, B, D, E, C를 빼고 발현이 되는 거예요. 목의 염색체도 A부터 E까지 다 있지만 발현은 B를 빼고 A, C, D, 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의 염색체 그러니까 그 여성과 여성이 만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각인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은 그걸 이용해서 그럼 이제 이 포유류에서도 암컷과 암컷을 교배해서 자손을 낳을 수 있게 해보자 해서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난자를 가지고 배아 줄기세포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유전자 가위로 각인 부위를 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교정된 배아 줄기세포를 난자에 주사합니다. 그러면 난자에 주사하면 원래 이 배아 줄기세포도 난자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두 여성에서부터 두 암컷 생쥐로부터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전자 가위로 각인을 조절해서 이제 두 난자가 만나더라도 A, B, C, D, E가 다 발현되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대립 유전자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유전체가 있고 또 이 유전체는 염색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23쌍의 염색체. 염색체에는 유전자가 있고 이 유전자들은 DNA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DNA는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두 염색체에서 뭐 1번 염색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부계고 모계에서 온 것이다. 근데 이 한 유전자, 특정한 자리에 있는 유전자가 같은 뭐 우성이라든지 같은 열성이라든지 이러면 이걸 동형접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르면은 이형접합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동형접합과 이형접합이 이렇게 현상을 설명하는데 그 이형접합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하면 한쪽 유전자에서 어떤 손상이 발생했을 때 다른 쪽의 유전자가 그걸 커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형접합이 동형접합보다는 나은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 결혼 문화에 또 한 가지 사항. 결혼 상대는 유전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가까운 사람하고 결혼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 과학적으로 그런 문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가까운 사람끼리 결혼을 하다 보면은 동형접합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형접합은 한쪽의 유전자가 결점이 있으면은 다른 쪽의 유전자가 보완을 해줄 수 있죠. 근데 동형접합이 되면,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람끼리 결혼을 해서 동형접합이 되면은 커버를 해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과의 결혼이 지속되면은 동형접합 유전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각종 유전병이나 뭐 외소증, 지능장애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유럽이나 뭐 다른 이런 왕가들 보면 이제 순수 혈통을 유지한다 이런 의미에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결혼을 시키는 한 가족끼리 결혼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온갖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는 뭐 좀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과학으로 보는 미래 문화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유교의 바탕을 둔 그 전통적인 그런 문화라든지 가족이 붕괴되면서 요사이 뭐 한부모 가족, 동거 가족, 뭐 1인 가구 이런 게 막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명이 연장이 되니까 교통혁명으로 이동성이 강화하고 뭐 제조업 소멸 그래서 나중에 가면 뭐 그 한 80%가 그냥 프리랜서로 어디 공장에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일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정착 생활도 붕괴되고 주택 소유도 감소하고 가족의 소멸 이런 게 일어나면서 뭐 노마드 가족, 로봇 가족, 뭐 노년 공동체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것이다.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미래의 가족 형태는 이게 프랑스의 뭐 팍스하고 비슷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건데 이 팍스라는 거는 시민연대 조약을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남녀가 아니고 뭐 어떤 같이 살고 싶은 두 사람이 뭐 그게 꼭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같은 생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되면 그걸 이제 신고를 하면은 뭐 세금 공제라든지 상속 이런 것도 가능하게 하는. 그러다가 이제 뭐 서로 뜻이 안 맞으면 한쪽에서 그냥 서류만 제출하면은 관계가 끝이 나는 그런 식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 사회는 전통적인 형식의 가족도 유지가 되지만은 또 이런 팍스와 유사한 형태의 그런 가족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뭐 음식 문화도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먹거리 문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에너지 같은 경우도 석유를 쓰지 않는 그런 친환경적인 에너지, 그 수소 경제라든지 인공태양 뭐 이런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로봇이나 드론이 발달하면서 이것이 뭐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할 것이다. 그 이동은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동이 쉬워질 것이고 또 유전체 교정이나 유전자 치료 또 요새 뭐 인공장기 또 뭐 돼지의 장기를 사람한테 이식하는 이종장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수명의 연장, 또 개인 맞춤형 의료 이런 것들이 발달할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이제 이 클라우드에서 나의 정신 세계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그런 사회에서 미래의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과학 기술의 발달은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을 학교에서 배워서 그걸 가지고 직장에 취직해서 평생을 써먹는 그런 사회가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평생을 새로운 걸 배워서 직장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새로운 것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과거에는 인구가 힘이었습니다. 왜냐? 공장 근로자, 농부, 엔지니어, 회사원, 군인, 전문직 다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국가는 이 사람을, 이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전문적 교육을 잘 시켜서 뭔가 뭐 군인이 되기도 하고 엔지니어가 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미래는 어떻습니까? 드론이나 로봇이 공장 근로자를 대체합니다. 농부와 그리고 드론 로봇이 농부, 군인도 대체하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뭐 엔지니어, 회사원, 전문직, 예술가 다 대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더 이상 국민들을 잘 교육시키는 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교육이 불필요해지진 않을까? 그럼 뭐 태어난 사람을 교육을 시키지 않고 그냥 내팽겨 두면은 잉여 인간이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사람이 그걸 이제 당하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인간은 이 로봇이나 기계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자기 몸에 로봇이나 기계를 받아들이는 거죠. 인공지능하고 경쟁하려면 자기 뇌를 인공지능하고 연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미래에는 이렇게 유전자 교정으로 개선된 유전체를 가지고 있고, 또 인공장기와 인체 기계로 대체된 몸을 가지고 있고, 또 AI와 결합된 뇌를 가진 새로운 인류가 탄생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게 이제 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만, 과거에 우리는 이렇게 후발주자로서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적극 수용해서 지금 경제적 발전도 이루고 문화적 발전도 이뤘습니다. K컬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런 좋은 시스템을 잘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현재는 우리가 이런 과학 기술의 수용에 미온적입니다. 왜냐? 지금 우버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해외 여행 가보면 어디든 우버가 있어서 쉽게 이동할 수가 있는데 우버 없어요. 우버 대신에 타다라도 만들려고 했는데 타다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 진료도 지금 뭐 요새 뉴스 보면 원격 진료가 거의 고사하려고 그러고 있죠. 근데 이 원격 진료는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온 나라에서, 일본도 그렇고 온 나라에서 다 원격 진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죠. 또 교육 혁신도 느립니다. 미네르바 학교, 이거는 학교 교정이 없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학생을 교육시키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과학 기술이 발전하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는 어떤 걸 생각나게 하느냐? 조선시대를 생각나게 합니다. 처음에는 성리학을 받아들였어요. 송나라, 원나라에서 잘 나가는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초기에는 조선이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근데 임진왜란 뒤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성리학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만 어떻게 하자 뭐 그것만 가지고 싸우다가 세계는 발전하는데 그거도 모르고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지내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하는 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만 미래 번영이 가능하다. 뭐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